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같은 대한민국 같은 시기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분양받은 상가가 몇 년째 공실로 남아있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어떤 곳에서는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집주인이 되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받았던 50대 자영업자 부부의 사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2018년 신도시 초기 상권이라는 말에 기대를 걸고 1층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었고 시행사는 입주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노후 대비 겸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끼고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입주는 지연됐고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권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경쟁 상가만 늘어났을 뿐 유동 인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고 몇 달씩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지만 임대료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상가는 분양 후 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임차인을 한 번도 안정적으로 두지 못했고 부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내몰렸습니다. 낙찰 금액은 분양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대출 받아 샀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전혀 다른 장면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사례를 보면 2017년생과 2021년생, 즉 8살과 4살에 불과한 남매가 주택 25채 총 16억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조달과 계약은 부모가 진행했고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계약서상 집주인이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판단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편법 증여와 전세 사기 가능성을 동시에 의심하고 수사 의뢰에 나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상가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 인생이 흔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성년자가 수십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토부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표본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그리고 가격 띄우기와 특이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미성년자 명의의 주택 다수 매입 그리고 편법 증여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130억을 쓰면서 이 중 106억을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린 사례, 또 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주택 매수에 유용한 사례 등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 의심 사례만 해도 496건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세 교란입니다.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띄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를 해놓고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계약을 유지한 뒤 해제 신고를 하고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은 왜곡된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몇몇 투기 세력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금융기관과 실수요자는 그 가격을 전제로 대출과 매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피해는 시장 전체로 확산됩니다. 반면 상가나 지방 주택 시장을 보시면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신규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는 따라오지 못하고 준공후 미분양과 공실은 쌓여갑니다.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지역의 주택은 전세를 구하지 못해 입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도 거래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소득과 계획을 가진 실수요자조차 진입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될수록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은 사람들은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편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거래를 반복하는 이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등 규제 인접 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왜곡된 자금 흐름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박상민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 수원 광교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2억짜리 상가를 대출 60%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4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는 매달 220만 원씩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계속 공실이어서 이자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지식산업센터 건물 1층에 상가를 사서 2억이나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도 공실이 넘쳐나고 하남 미사와 위례, 광교, 그리고 동탄 같은 신도시들은 메인 상권을 빼놓고는 공실투성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의 경우는 상가 공실이 유독 많아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곳들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요.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그 스티커가 햇빛에 발해서 누렇게 변한 채로 몇 달, 아니 몇 년째 방치된 곳들이 수두룩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다 해도 그 이익으로 임대료를 내고 직원이나 알바 비용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니까요. 결국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상인분은 강남 논현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커피 몇백 잔 팔아도 이익이 안 남아요 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남의 신축 상가들은 공실투성입니다. 강남은 지금 아파트값만 비싸게 버티고 있을 뿐 상가 쪽은 공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요. 신사동의 한 대형 건물은 준공 후 3년째 공실 상태예요. 한두 개 상가가 아니라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임대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논현동의 가장 핫한 상권에 있는 메인 상가도 준공 4년째 공실이에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색이 이미 발해서 오래된 느낌이 들죠. 아파트 단지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층은 부동산 중개소들로 꽉 차 있지만 이는 아파트 거래만 그나마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상점들은 돈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대형 아파트 단지에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 문제도 커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펜스를 쳐놔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단지 내부 주민들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직접 임장을 다녀보니 이런 상가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지만 강남의 상가 공실이 유독 심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싼 임대료예요. 일단 임대료가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재료값이 치솟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르니 1인 가게나 폐업이 늘어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출산율은 0.6명대예요. 상가 공급은 많아지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내 건물은 특별해 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 논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임대료 상승의 원인은 건물의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고 신규 건물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상가 분양가는 평당 1억 2억은 기본이에요. 15평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70-80% 대출받아서 사죠. 그러면 은행 이자만 엄청나요. 이자를 커버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20평대 김밥집이라도 1층은 월 임대료가 7-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김밥집이 사라지고 카페나 빵집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좁아서 손님들이 안 가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전체 상가의 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김민준 씨도 2018년쯤 부동산 투자에 처음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 강남 상가를 사면 평생 먹고 산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죠. 본인 돈 5억에 대출 10억을 끌어 강남 역삼동에 20평 상가를 샀어요. 분양가는 15억이었어요. 위치가 핫플레이스라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임대료로 커버될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카페 임차인이 들어와 월세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다 결국 나가버렸어요.
2년 공실 동안 이자만 거의 1억, 관리비와 세금을 합쳐 엄청난 손실이 났죠. 밤에 잠 못 이루고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결국 매매로 내놨는데 제값을 받기도 힘들어요. 이 실패가 민준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강남 상가 공실의 두 번째 이유, 소비 위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용 증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 대출과 월세, 자녀 학원비, 생활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니 지갑이 다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소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비용조차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가의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회식 장소와 모임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 스크린 골프장에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뀌고 있죠. 또 쇼핑과 외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쿠팡, 컬리, 테무 이용자가 많아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조차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가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고금리 시대의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으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강남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래도 있는데요. 강남 신사동의 한 신축 건물이 준공 후 공실로 방치되다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려 20억 손해를 보고 거래됐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핫플레이스로 기대됐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임차인이 없었어요. 공실률이 20%를 넘은 강남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쏟아지죠. 가로수길은 공실률 40%, 청담동 17%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강남역 인근 상가도 공실 폭탄인데 임대료는 평당 수십만 원을 고집하면서 안 내린다며 버티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논현역 주변의 상가들은 공실률 21%, 압구정은 12%예요. 이영미 씨는 2020년에 송파구 상가를 샀어요. 30평, 분양가 20억, 대출이 12억이었죠. 당시에는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서로 사려고 했죠. 처음엔 카페가 들어와 월세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 이후 공실로 유지된 지 2년 반. 이자만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주변 상가들도 비슷해서 서로 렌트프리를 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기로 결심했지만 요즘 상가의 거래가 뜸하다 보니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업시설의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가는 영원히 빈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로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강남도 공실률이 20-30%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칫 잘못하다간 1990년대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 때 상가 공실이 폭증했고 가격이 폭락했던 것처럼요.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항상 끝물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나중에 오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만큼 끝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상권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 주변 공실의 임대료와 위치를 충분히 비교해 봐야 하죠. 만약 매매를 한다면 대출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된 상업용 부동산일수록 가격 협상하기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의 절망적인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위험성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수익률을 더 높여서 건물이나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